먼 옛날 한반도 동해 한가운데에 한 해양 소국이 있었습니다. 사료에는 고작 몇 줄로 기록되거나 언급조차 없었던 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그 주변 섬과 해역을 포함하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국가인 우상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약 500만 년 전, 동해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하여 독도가 먼저 생겨났고 그 이후 울릉도라는 화산섬이 만들어집니다. 약 2만 년 전, 지하를 뚫고 올라온 마그마가 물과 만나 격렬하게 폭발하였고 그로부터 약 7,000년 뒤에는 일본까지 화산재가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후 수차례의 폭발이 있었던 이 섬에 숱한 세월이 흐르고 청동기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바다를 무대로 우상국이라는 독립국가가 생기니 사람들은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며 살아갔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서기 246년 울릉도가 문헌상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 문헌은 바로 삼국지 위지동의전인데요. 때는 조조, 유비, 관우, 장비와 제갈공명 등의 영웅들이 위초고 삼국을 이루어 싸우던 시기입니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 환도성을 함락한 후 남옥저까지 쫓겨간 고구려 동천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울릉도라고 추정되는 섬이 등장하는데요. 고구려 동천왕을 찾아 동해 근처까지 간 태수 왕기가 바다 동쪽에도 사람이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에 살던 한 노인이 대답하기를 언젠가 풍랑을 만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섬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7월이 되면 나이 어린 처녀를 골라 바다에 빠뜨리는 풍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일본인 역사학자 이케우치 히로시 박사는 이 섬이 분명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대 국가 우상국은 중국 역사 속에 잠시 등장한 이후 다시 안개 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그러다 우상국 우해왕 때로부터 우상국의 실체를 가늠하게 하는 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우상국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바로 우상국의 우해왕 시대였는데요. 우해왕은 신체가 건장하고 기운이 장사였으며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주름잡고 다녔습니다. 비록 우상국이 작은 나라였으나 바다에서만큼은 인근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상국에는 대마도의 왜구가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일삼곤 했는데요. 이에 우해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마도에 갔고 대마도의 수장을 만나 담판을 짓게 됩니다. 대마도의 수장은 우상국을 앞으로 다신 침범하지 않겠다며 항복의 뜻을 담은 문서를 바쳤습니다. 우상국으로 돌아올 때 우해왕은 대마도 수장의 셋째 딸인 풍미녀를 데려와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풍미녀에게 푹 빠진 우해왕이 점차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사치를 좋아하는 풍미녀를 위해 신라에서 몰래 노략질까지 하곤 했습니다. 점차 우상국 신하들과 백성들은 우해왕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전설을 통해 우해왕이 왜국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는 것과 당시 동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신라 제22대왕 지증왕에 이르러 신라가 비로소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갖추게 되는데요. 지증왕이 나라 이름을 신라로 통일하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왕이라는 말로 통일합니다. 505년 지증왕은 이사부 장군을 하슬라주의 군주로 삼았습니다. 이사부 장군에겐 신라의 번영을 위해서 동해안을 평정하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만약 고구려와 왜가 손을 잡는다면 신라는 사방에 강력한 적대 세력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해상 교통로인 동해안을 정복해야 했고 이를 위해선 동해안 일대 도서 지역을 장악하던 우상국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국 정벌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상국으로 가는 백길은 험난했고 섬은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상국의 산세가 험하고 사람들이 용감하여 신라가 쉽게 항복시키지 못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512년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우상국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의 어깨에는 신라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사부 군대의 배에는 무언가가 잔뜩 실려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사부가 번뜩이는 계책으로 준비한 특별한 무기였습니다. 멀리서 신라 함대가 쳐들어오자 우상국 군사들은 황급히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사부 장군은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비장의 무기를 드러내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시무시한 형상의 커다란 사자였습니다. 심지어 사자들의 입에선 일제히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상국의 군사들이 난생 처음 보는 맹수의 모습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우상국 섬에는 짐승은커녕 뱀 한 마리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상국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해상 전투의 승리, 이것이 바로 우상국 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거대한 목마로 트로이성을 함락시킨 것처럼 신라 이사부 장군은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 사자로 우상국을 위협한 것인데요. 해상전에 뛰어난 우상국을 상대하기 쉽지 않으니 머리를 써서 계책으로 복종시키려고 한 겁니다. 지혜로운 전술로 힘센 상대편을 무너뜨린 이사부의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물론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하자 신라에는 외부의 침입이 뚝 끊기게 됩니다. 또한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역사로 편입됩니다. 우상국은 해마다 신라에 공물을 헌납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우상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라도 우상국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정복했다기보다는 동해안을 통해 고구려의 남하나 동해의 침략을 방어하면서 우상국을 동맹 세력으로 삼으려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 건국 이후에도 우상국은 고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930년에 이르러 우상국에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 왕에게 토산물을 바치는데요. 이때 고려 조정에서는 우상국의 사신들에게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우상국은 고려에게 우상국 또는 우릉성이라고 불렸고 고려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 입장에서는 우상국이 동해안 외곽의 방어선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기 때문에 우상국과 고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고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1018년 두만강 하류 쪽에 살던 여진족이 우상국을 침략하는데요. 이때 여진족은 대마도나 큐슈 해안까지 싹 다 약탈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들이 우상국을 헤집고 다니자 작은 우산도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국은 더 이상 자립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결국 1022년 고려 정부는 우상국에서 피난온 유민들을 현재의 경북 영덕에 이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상국이 아직 멸망한 것은 아니었는데 1032년 기록에 따르면 우릉성의 이름으로 고려에 조공을 합니다. 이때 고려의 토산물을 바친 우릉성주의 아들 이름이 바로 부어잉다랑인데요. 이런 이질적인 이름으로 보아 10년 전 우상국을 약탈한 여진족 일부가 우상국 지배 세력이 되었거나 또는 우상국이 여진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름을 여진식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상국은 조금씩 고려에 안전하게 복속되어 갔고 이 과정에서 우상국이라는 명칭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1157년 고려에서 우상국으로 김유립을 보내서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켜 살 수 있는지 조사하게 하는데요. 울릉도를 조사한 김유립이 우상국이 무인도와 같으며 바위가 많아 사람이 살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울릉도 개척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고려 조정은 울릉도 주민 이주를 여러 번 시도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풍랑으로 익사하는 자들이 많아지자 다시 개척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에는 계속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걸까요? 조선 개국 이후 1403년 태종이 무릉도의 주민에게 육지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정부의 통제를 피해서 자발적으로 무릉도에 이주해 살던 주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1416년 태종은 기민우를 무릉도로 보내서 섬을 비우는 쇄환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데요. 이후 기민우를 따라 육지로 건너온 무릉도 주민은 전체 86명 중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태종은 그들이 요역을 피해 편하게 살아왔다고 말하며 남은 주민들도 모조리 육지로 끌고 나오라고 명령하니 무릉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울릉도 주민들을 모조리 데리고 나온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당시 왜구가 바닷가에 출몰하고 육지 깊숙이까지 침입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의 주민들은 왜구의 약탈 대상이 되기 쉬웠고 왜구가 울릉도를 근거지 삼아서 강원도를 침략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쇄환 정책으로 섬을 전부 비워서 약탈당할 사람도 약탈당할 재물도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편 당시 여러 나라에서 해양 세력을 강화하려면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는 목재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원시림으로 질 좋은 나무가 풍부한 울릉도에서 외부인이 목재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려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1883년 일본이 울릉도에 가서 불법적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알게 된 조선이 김옥균을 개척사로 앞세워 울릉도를 개척하였고 이로써 울릉도는 다시 사람이 사는 섬이 됩니다. 이후 울릉도에 경상북도 주민을 이주시키자 오늘날 울릉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비록 기록이 미미하여 우상국의 역사를 낱낱이 알 수는 없으나 울릉도는 결코 소외되거나 가치 없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동해 망망대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와 교류할 때 중간 정거장에 구실을 하며 해양 전략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양 소국인 우상국의 정체성이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바로 배를 짓는 조선 문화인데요. 우상국에서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고래잡이가 성행하였고 기원전 약 3000년쯤에 고래뼈로 만든 노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동해안에는 독자적인 세력을 지닌 채 역사 속에 실재했던 우상국이 있었습니다.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어본 한국인들은 주권과 영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독도의 주권은 특히 한국인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첫 단계였던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의 상징입니다. 역사와 지리, 그리고 국제법이 우리 땅이라고 증명하는 독도, 나아가 우상국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궁금한 나라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